잘 보냈습니까? 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올해 꼭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합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사장님은 처음 보시는데. 오전만 있다가요? 그래요. 오전만하고 진도가 좀 다를 텐데 우리는 이제 물권법 할 차례입니다. 비슷합니까? 물권까지. 원래 저는 진도 다른 거는 몰라도 진도는 강의는 할 줄 모르는데요. 진도는 초스피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물권에 들어가서 3번 하면 끝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물권인데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마음에 듭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다. 깨끗합니다. 그죠? 자, 우선은 물권은 14문제가 나오거든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14문제. 점수 보따리다 생각하시고 물권은 다른 것보다 좀 쉬워요. 어떤 학생들은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크게 총론하고요, 총론, 강론하고 나눠집니다. 강론. 자, 총론에서 4문제, 5문제 나오고, 강론에서 9문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강론은 물권이 8개거든요. 그 8개니까 한 문제씩 하면 8문제. 자, 8문제 하고 나머지 2문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에는 2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우선은 총론은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물권. 첫째는 물권의 객체.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 두 번째는 물권의 종류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물권이 성립되면은 그 물권의 효력이 어떠냐? 효력. 이 효력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우선적 효력이라고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하여튼 법을 공부하는 그 스타일은 타이틀이 제일 중요해요. 그 타이틀을 자꾸 숙지를 못하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문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이틀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 효력은 물권끼리 충돌되면은 우열을 가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우열이 없어요. 그 채권자끼리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물권자끼리는 우열이 있습니다. 1순위 물권, 2순위 물권. 자, 그래서 물권에만큼은 우열을 가리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자, 다음 물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이 침해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물권을 침해한다. 그럼 침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침해가 되면은 그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물권적 청구라 합니다. 자, 요 물권적 청구는 별 4개입니다. 별개. 아주 중요하다. 요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만 물권의 모든 사례 문제의 기초입니다. 이게 사례 문제의 기초. 물권적 청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물권적 청구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째는 물권의 변동입니다. 변동. 우리가 변동이란 말은 물권을 취득한다, 변경시킨다, 물권이 소멸된다, 이걸 변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변경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취득을 하는 거하고 소멸하는 거하고 이렇게. 자, 여기 자체도 별 4개입니다. 사실은 물권 변동에서 거의 서너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총론에는 핵심이 물권 변동하고 물권적 청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하고 물권 변동하고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잡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자, 물권의 객체가 뭐냐? 당연히 물건입니다.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채권의 객체는 뭘까요? 채권의 객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채권이단 말이에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지배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런데 물건 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다. 땡. 물권의 객체는 물건 플러스 권리. 자, 이 권리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자,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전세권. 간단하게 씁니다. 뭐라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당권의 객체. 그 혹시 시험에서 객체 문제가 튀어나오면 주로 저당권의 객체를 묻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 플러스 지상권 플러스 전세권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자,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자, 이때 물건이란 것은 하나의 물건. 자, 하나의 물건, 하나의 권리.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일물 일권주의.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 이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물 일권주의 할 때 일물이 중요해 보입니까? 일권이 중요해 보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뭐가 중요하다? 일권이 중요하다? 일물이 중요하다? 괜찮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알았다. 일물이 중요하다. 일물. 자, 일물. 그래서 만약에 토지 같으면 한 필, 건물 같으면 한 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으면 한 필 일권, 건물 같으면 한 동 일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죠?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시험은 이게 나오겠죠. 원래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인데 그 하나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느냐, 요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개의 물건, 이걸 집합물이라 합니다.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겠냐. 뭐 실제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용익물권.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용익물권이다. 등기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조심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요거는 전세권. 방 3개 중에서 방 하나에만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를 뭐라 합니까? 기억납니까? 구분 소유권도 아파트 한 동의 일부에 101호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여러분이 그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거제도 면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산에 그 거가대교 딱 건너면은 바로 무슨 면이다? 장목면. 거제도 안 가봤나? 장목면이에요. 그 장목면에 있는 어느 의장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기 의장이 있어요. 의장. 자, A라는 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 마리 뱀장어가 있습니다. 뱀장어. 그래서 100만 마리 뱀장어 사건입니다. 뱀장어 사건. 그리고 요거는 집합물이단 말이에요.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 개의 물건이 지금 가둬져 있다. 집합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의장 주인이 갑이야, 갑. 근데 을은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에서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으려고 그래요. 담보를. 그러면 요 의장에다가 담보 잡는다. 담보권 이겨내는 물권이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된 것은 양도담보권입니다. 양도담보권. 요 어려우니까 그냥 양도담보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은행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100만 마리 뱀장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건 하나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 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판례입니다.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자, 비록 100만 마리가 됐지만 A라는 양어장으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험은 여러분들은 간단하죠. 100만 마리 뱀장에 대해서도 물건이 성립한다 못한다? 성립한다.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된다. 간단하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물권의 객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을의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하고 수목하고 농작물에 미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요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다 그러면 미치고, 두 개다 그러면 안 미치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 건물은 토지하고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 표현을 좀, 판례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독립이고 별개의 부동산이다. 별개.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는 안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 나무는 어떨까요? 자, 나무는 토지하고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요, 하나. 그러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었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출제에는 다른 용어를 써버리면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자,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전부 다 같은 말. 따라서 나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농작물은 어떨까요? 농작물은 항상 독립이 됩니다. 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항상 독립이 되고 항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농작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근데 물론 나무도 토지에 부합해서 토지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별개 부동산으로 될 수는 있죠. 뭐 하면 됩니까? 등기하거나 또는 관습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취해버리면 됩니다. 명인방법. 새끼줄을 딱 쳐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은 토지하고는 별개로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자, 이게 물권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권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물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물권 법정주의. 제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칠판이 지금 이상합니다. 칠판. 제가 일에 글을 쓰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씁니다, 원래. 칠판이 딱 잡으면은 미끄럼틀 같습니다. 미끄럼틀. 이게 분필이. 그죠? 자,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그 말은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하자. 이게 물권 법정주의. 채권은 자유주의, 물권은 법정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법이 뭐냐? 딱 두 개입니다. 민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우리 민법에는 물권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8개. 8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정해진 8개만 인정하자. 자, 관습법으로, 앞으로 관습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관습법 그러면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 말은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자,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관습법상의 뭡니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요게 굉장히 다음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중요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남의 토지에 아버지 무덤을 만들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게 뭐요? 분묘기지권. 분묘를 바치고 있는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 분묘기지권. 자, 요 두 개가 인정이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물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온천권. 요거는 물권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 공원 이용권. 이것도 인정 안 합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개인이 만드는 도로죠, 그죠? 사도를 통행하는 권리. 사도 통행권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시험 나오면 껌준 거지 뭐, 그죠? 너무 쉽다 이거, 그죠? 이거는 그냥 잔체입니다, 잔체. 자, 핵심은 이제 저쪽에 이제 우선적 효력이 넘어갑니다.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 자, 우선은 첫째는 물권하고 물권이 충돌이 됐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물권끼리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A의 물권이 1순위, B의 물권이 2순위,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물권끼리 충돌이 딱 됐을 때 그림을 하나 딱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갑이 집을 한 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집에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4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갑은 뭡니까? 소유권자다. 이 말은 소유권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림을 연상 안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래 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래 봅니다. 머릿속에 안 남아.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된다니까, 그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소유권하고 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을 한마디로 제한물권이라 합니다. 제한물권. 뭐라고? 제한물권.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면서 설정이 되는 물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물권.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이 됐을 때 누가 우선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3년간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소유자하고 전세자하고 누가 우선적으로 사용합니까? 전세권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충돌하면은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유자가 우선하죠. 결국 이제 집을 내놔라 가져간다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면은. 근데 기간 동안만큼은 누가 우선한다? 전세권자. 자, 그래서 갑하고 A하고 전세권자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 그렇잖아요. 자, 갑이 을한테 전세를 내줬다 이 말은 나의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은 네가 우선적으로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 면에서는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충돌이 됩니다. 누가 우선할까요? 누가 우선할까요? 그러면 언뜻 판단을 못해. 전세권하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죠? 3년 동안은 전세권자고 먼저 살아야 되네. 전세권이 우선한다.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뭐가 우선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말이 안 되기는. 자, 이 갑이 B한테 변제를 안 하면 B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합니다. 맞죠? 자, 경매 신청하면은 이 집이 낙찰됩니다. 낙찰이 되면은 낙찰 대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낙찰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하고 소유자하고 누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까? 저당권자가 먼저 받지. 저당권자가 먼저 챙기고 찌꺼기 있으면 소유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은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한물권끼리는 누가 우선하냐? 요거는 성립 시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립 시기. 성립 시기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누가 먼저 했느냐? 등기 시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등기 시점. 자, 전세 등기를 먼저 했다 선순위, 저당권 등기를 뒤에 했다 후순위, 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는 전세권 등기를 3월 1일 날 했고 B는 저당권 등기를 4월 1일에 했다. 누가 선순위다? 전세권이 선순위. 맞죠? 자, 그러면 전세권이 선순위다. 그 말은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어도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쫓겨난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즉 낙찰자는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제 거꾸로 저당권이 3월 1일이고 전세권이 4월 1일이야. 그럼 뭐가 이제 우선합니까?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면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다. 쫓겨난다. 쫓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한 물권끼리 충돌되면은 성립 시기를 가지고 등기 시점을 가지고 우여를 결정한다.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물권 중에서 점유권. 요 점유권이란 놈은 아예 우선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다른 물권은 전부 다 우선순위가 있어. 근데 점유권은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죠? 그럼 무슨 권리 가지고 있다? 점유권.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원장님이 가지지.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점유권, 원장은 소유권. 누가 우선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점유하고 있고 니는 소유하고 있고 둘 다 병존한다니까. 이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 점유권이 우선하느냐 네 소유권이 우선하느냐 그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니는 점유하고 있고 나는 소유하고 있고 충돌 자체가 안 생긴다니까. 점유권은. 그래서 다른 물권하고 달리 이 점유권은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두 번째는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들어봤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되면은 성립 시기하고 상관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죠?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그거는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요 채권 중에서 강력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채권은 물권보다 후순인데, 채권 중에서 강력한 채권이 두 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과 대등한 채권. 자,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란 말은 채권이지만은 물권하고 성립 시기를 가지고 우열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권 중에서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있다. 그게 두 개가 딱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가등기된 채권, 가등기된 청구권, 가등기된 채권. 이거는 채권이지만은 다른 물권하고 가등기 시점으로 우열을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력한 채권이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등기되거나 등기되거나, 그죠?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이지만은 등기가 되거나 대항력을 갖춰버리면 다른 물권하고 대등하게 비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아예 채권 중에서 물권보다 우선한 채권이 있습니다. 와, 겁나는 채권입니다. 겁나는 채권. 물권보다 우선해. 채권 중에서. 자, 물권보다 우선한 채권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죠? 소액임차인의 뭐 최우선 변제권. 자,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물권보다 강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이 있습니다. 임금 우선 특권.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요 두 개만큼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하고 임금 우선 특권 두 가지는 물권보다도 우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잔챙이다. 잔챙이. 그죠?
자, 드디어 이제 물권적 청구를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하이라이트. 물권이 침해됐을 때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다. 물권적 청구.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면 다른 사례 문제 답이 안 보여요. 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물권적 청구는 점유권의 규정이 되어 있고 소유권의 규정이 있습니다. 두 군데 딱 되어 있어. 자, 점유권에는 204조, 205조, 206조에 딱 규정되어 있어. 자, 소유권에는 213조, 214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4조는 반환 청구, 줄여서 205조는 제거 청구, 206조는 예방 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종류가 몇 개란 말입니까? 3개.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 3가지. 자, 213조는 역시 물권적 반환 청구, 214조는 제거 및 예방 청구 같은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권 말고 나머지 8개 물권이 있잖아요. 나머지 6개.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무시. 자, 우선은 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3개다. 213조, 214조 다 적용이 됩니다. 213조, 214조 2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게 나머지 6개 물권에는 직접 규정이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합니다. 끌어와서. 남의 조문을 끌어와서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용한다. 자,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침해되면은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침해됐어. 자, 이건 특이합니다. 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요소로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와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돼요. 요 214조만 적용이 됩니다. 214조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침해되면 뭐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만 되고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요. 자, 그다음 시험은 유치권이 제일 잘 나와요. 유치권은 아예 준용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럼 만약 시험에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OX, X. 그래서 유치권이 침해되더라도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하죠. 그러나 유치권은 항상 점유를 요소로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침해되면은 점유권도 같이 침해돼요. 따라서 유치권으로는 안 되지만은 뭐로는 된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그래서 시험에 유치권이 침해됐을 때는 유치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없고 뭐로 해야 된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물권적 청구의 주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하이라이트. 자,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현재의 물권자. 종전의 물권자는 아니에요. 현재 물권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 현재의 점유자에게 합니다. 현재의 점유자.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점유자 속에는 그죠? 직접 점유자 뭐가 있다도 간접 점유자 두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좀 이따가 점유에서 배우겠지만은 그죠? 점유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들었다? 점유 보조자. 그죠? 가정부 같은 사람.
이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안 된다. 조심할 것.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지 점유 보조자에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는 할 수 있고 점유 보조자에게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귀책 사유가 필요 없어. 귀책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고의, 과실, 잘못. 상대방이 잘못해야 내가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차이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정신을 지기주게 딱 차리고 한 방에 넘어갑시다. 한 방에. 자, 갑이 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근데 요놈의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건물을 덜렁 지었네. 건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졌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단히 건축했네. 이래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경상도 표준말입니다. 무단히 건축했네. 다른 말로는 불법 건축입니다. 자, 첫째 질문. 자,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입니다. 을이 지었죠. 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소유자인데 다만 갑으로부터 철당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철거해라. 철거. 건물 철거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건물 철거 속에는 토지를 반환해라. 이것도 항상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이야. 자, 을에게 철거 소송만 하면은 판사는 철거하라. 이렇게만 판결이 나와요. 그럼 을은 철거는 했어. 근데 을은 여기다가 고도리판을 깔아봤다. 그럼 갑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송할 때는 철거하고 토지도 깨끗이 비워서 돌려달라.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사람이 좀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송은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토지 반환 이거는 따라가기 때문에 신경은 끄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철거 청구를 한다. 철거 청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세 종류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죠. 근데 여기는 철거 청구거든요. 그럼 철거 청구는 여기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거 청구.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거 청구, 실무상으로는 철거 청구 이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 청구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개가 딱 들어갑니다. 철거 청구하고 등기 말소 청구. 기억하세요? 제거 청구는 뭐가 있다?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그게 제거 청구야. 그 다음에 명도 청구, 인도 청구. 그거는 뭐야? 그거는 반환 청구. 그 다음 공사 중지 청구는 뭐라고? 예방 청구. 딱 기억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론적인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실무상의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말임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연습. 반환 청구는 실무상으로 뭐라고? 정신 차리라. 반환 청구를 실무상으로 뭐란다?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이러고, 제거 청구는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예방 청구는 공사 중지 청구. 그런 게 딱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을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을 지음으로써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습니다. 뭐가 침해됐다고? 토지 소유권이 침해.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 침해가 된 갑, 이 사람을 현재 물권자라 한단 말이에요. 현재 물권자.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다시한테 땅을 팔아붙어. 그럼 갑다시한테 팔으면은 이제는 현재 물권자가 누굽니까? 갑다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갑다시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종전의 물권자 갑은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너무 쉽잖아요. 현재 물권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전의 물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됐습니다. 그건 끝이고. 자,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상대방 뭐라 써놨습니까? 현재 점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왜 그러냐? 뭐 직접 들어간다, 간접 들어간다, 보조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점유의 의미, 요거를 딱 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연습 하나 딱 시키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죠? A한테 빌려줬어. 이렇게 임차인이야. 여러분이 주관에서 잘 들었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건물 점유하고 부지의 점유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갑은 건물 점유자한테 철거 청구할까요? 부지 점유자한테 철거 청구할까요? 바로 이래 된다니까. 이래. 그래서 민법은 치밀하지 않으면 답이 안 보여. 답이. 자, 물어볼까요? 갑의 소유권이 침해된 것은 토지 소유권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토지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토지 점유자. 토지 점유자. 자, 그러면 이 토지 점유자는 을입니까?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까? 괜찮다 지금. 머리 팍팍 돌려라. 응? 자, 앞으로 딱 기억하세요.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항상 건물 소유자. 세입자는 점유자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세입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점유자이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지 점유자는 항상 건물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이런 경우에 살고 있는 A한테 철거 청구합니까? 아니면 건물 주인으로 부지 점유자 을한테 철거 청구합니까? 을한테 한단 말이야. 을한테. 정확하게 딱 깨뚫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 대단한 선생 만나면 이게 구별도 안 돼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하고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딱 돼야 된다. 주로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고를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건물의 세입자는 부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건물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건물 소유자 을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점유자 을에게, 즉 건물 소유자 을에게 갑은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 결론이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는 됐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맨날 시험에 나와봐야 이 두 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한테 팔아묻었다 이래 나왔어. 팔아묻었다, 그죠? 병한테 팔아묻습니다. 요렇게. 응? 잘 기억하세요. 병한테 팔아묻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병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등기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자, 등기가 되어버리면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병입니다. 근데 등기는 안 했고 대금은 완납을 했단 말이야. 요 개념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엄청 사랑하는 개념이다. 자, 대금은 완납했는데 점유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등기만 안 한 인간, 요거를 우리는 실질적 소유자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실질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판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개념이다. 자, 다시 한번. 건물을 점유하고 대금도 완납했는데 유일하게 등기를 안 한 사람, 그 사람 뭐라고?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처분권자. 그러면 아까 잘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건물 소유자인 토지 점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병으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병이기 때문에 이 부지 점유자도 누구로 된다? 병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한다? 병한테 철거 청구한다. 병한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사람이야. 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 점유도 하고 있고 대금도 완납했는데 등기만 안 하고 있어. 병이 뭐란다? 실질적 소유자. 그러면 실질적
집에 대한 소유자도 부지 점유자로 보느냐 했을 때 판례는 본다. 이게 판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지 점유자는 두 사람이야. 에?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 소유자. 아시겠죠? 따라서 갑은 건물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실질적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18회 때 25회 때 두 번 남았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 학생들. 물론 저한테 드는 사람 맞췄지 당연히. 예. 마지막까지 계속 이걸 집중하는데 그죠? 그 출제위에는 뻔하다 내는 게 이게 잘 쏘는다 이런 양이 잘 쏘가. 그러니까 이걸 내고 싶어 한다니까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토지 점유자인데 토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실질적 소유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갑은 병한테 병이 등기하든 등기 안 하든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병한테. 자,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죠. 을한테.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는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병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갑은 현재 부지 점유자, 현재 건물 소유자, 현재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 소유자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갑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토지가 사용이 안 돼서 손해봤잖아요 지금. 그럼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어. 그럼 귀책사유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을한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철거 청구는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을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이거 안 할라 하다가 눈빛이 마음에 서 합니다. 자, 매매가 아니고 이제 임대차야. 아까 약간 맛을 봤는데 맨날 시험에 나오면 매매를 내든지 임대차를 내든지 그렇게 냅니다. 자, 그러면 을은 건물 임대인이고 병은 건물 임차인입니다. 이제 임차인이야.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땅 주인 갑은 철거 청구도 해야 되고 또 퇴거 청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쫓아내야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을에게. 퇴거 청구는 누구에게? 임차인 병에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갑은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 소유자에게는 철거 청구, 세입자에게는 뭐 퇴거 청구.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세입자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를 합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돼. 자, 우리 판례는 퇴거하고 같이 쓰는 말들이 있어. 첫째는 퇴출. 이거는 쉽네. 비슷한 말이니까. 퇴거 청구. 자, 또는 인도 청구. 또는 명도 청구. 전부 다 같은 말로입니다. 같은 말로. 나가라, 돌려달라, 비워서 돌려달라. 전부 다 같은 말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나가라.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할 때 퇴거 청구 소송하고 철거 청구 소송하고 할 때 무슨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까? 퇴거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철거 청구 먼저 해야 됩니까? 퇴거 청구.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돌아오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철거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완전히 맛이 갔죠. 그죠? 사람이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데 철거해보면 문제 되면 사람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뜨겁게 놓고 그 다음에 철거 청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먼저 뭐하고 퇴거 청구하고 퇴거되면은 을한테 뭐하고 철거 청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라니까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근데 매년 시험이 나온다. 매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연습됐고,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보겠습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동산은 시험이 안 나와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86조, 하나는 187조 두 가지가 있다. 자, 186조는 행위에 의해서 변동시킬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등기. 그 다음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법률 규정, 그죠? 그다 사실,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걸로 변동시킬 때는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여기도 매년 한 문제. 자, 다음 중 등기해야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묶어라. 등기 안 해도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묶어라.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때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나 기타 사실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고, 그래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선생님 법률행위 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래했다 생각하시고, 의사표시가 만약에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오면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우리 민법에 4개 대표 선서로 내놨습니다. 하나는 기억납니까? 상속, 하나는 뭐요? 수용, 하나는 뭐? 판결, 하나는 뭐? 경매, 하나는 뭐? 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이러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에 다 냈어. 과거에는. 근데 여기는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로. 예? 이거를 모르면 끝장입니다. 끝장. 이거를 모르면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끝장. 예? 그래서 법률 규정,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 사실, 기타 이게 대학원 수준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자, 그럼 먼저 자 이때 사실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건물의 멸실,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기간 만료, 그 다음에 채권 소멸. 제일 잘 나오는 것을 제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건물 멸실이 됐다. 소유권 소멸한다. 말소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 안 해도 된다.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 안 해도 된다. 채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아시겠죠?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은 여기로 다 옮겨가고 있다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자, 을한테 지금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다. 왜? 신축은 187조 사실에 들어가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신축은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87조에 따라서 신축이라는 것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자,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을이 취득하는 것은 뭐로 취득합니까? 매매로 취득하죠. 매매는 여기 들어가죠. 등기해야 된다.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을이 열심히 살고 있다가 집이 완전히 멸실돼 버렸어. 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소유권이 소멸하죠. 자, 집이 없어지면 소유권이 소멸하는데 말소 등기해야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도. 왜? 멸실은 법률 행위가 아니므로 이래 된단 말이에요. 느낌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법률 행위로 변동시킬 때는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시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등기할 때 변동이 일어나. 등기했을 때. 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한다?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런데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도대체 변동이 일어나느냐, 언제 도대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상속으로 아들이 소유권 취득은 언제 한다? 응? 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걸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바로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사망하면. 자, 수용은 어떻습니까? 수용. 자, 수용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협의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 하나는 재결 수용이 있습니다. 협의 수용은 다른 말로 임의 수용이라 하고요. 재결 수용은 강제 수용이라 합니다. 참 오늘부터 그 기출 지문 구사물 나갑니다. 좀 있으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 13번까지 나와요. 계속 앞으로 13개 다 줘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배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빨리 올리는 길은 기본서 그거 들다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강의 잘 듣고 기출 지문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OX 판단을 했을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재결 수용은 공법에서 다음에 배웁니다. 공법은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모른다. 어디 한다고? 정비법. 공법은 법이 많아가지고 맨 처음에 법이 뭐죠? 국계법. 또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는 주택, 건축, 농지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수용기일. 공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용기일. 수용기일이라고 있어요. 공법에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수용기일이 뭐냐 알 필요 없어. 수용기일 날 변동이 일어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수용기일. 대신에 조심.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용기일 날 변동이 된다. 조건으로. 이 말을 딱 반드시 기억하라. 그 다음 판결. 자, 판결을 보세요. 판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우리 판결의 99%는 이행 판결. 명령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행 판결. 이행하라, 지급하라, 철거하라. 이런 게 이행 판결 99.9%.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판결로서 법률 관계를 바로 형성시키는 강력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 판결로 변동시킬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럼 약한 판결입니까? 강력한 판결입니까? 강력한. 따라서 187조에 이야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일 수밖에 없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종류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 형성 판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이 저를 쳐다볼 때는 대비대 할 기다. 지금 칠판이 끝나가지고 뒤로 박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판결 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로 변동이 될 때는 언제 변동이 되느냐 했을 때 판결 확정시. 확정시 요래해야지. 선고시 하면은 내년에 또 보자 요래됩니다. 선고시가 아니고 뭐요? 확정시. 선고는 1심 선고, 2심 선고, 3심 선고 이게 선고예요. 하나의 식물 끝내는 재판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1심 선고가 나면은 15일 안에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어. 상소할 수 있어. 그러면 15일 안에 항소를 해버리면 확정됩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됩니다. 근데 15일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 경과했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죠. 그 상태를 확정이라 합니다. 확정. 자, 경매는 어떻습니까? 경매로 즉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한다? 매각대금을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매각대금 완납시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187조는 이 정도면 공부하시면 충분하고, 문제는 앞으로 186조에 등기하라 했을 때 이 등기 자체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여기서 서너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등기 자체.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잘 들으면 물권법이 웃고 있습니다. 물권법이 저한테 잘 들으면 물권법이 아니 등기법. 등기법이 굉장히 가깝게 들리죠. 또 등기를 열심히 하면 물권이 잘 들리고 이럽니다. 여기 등기 누가 가르칩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등기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있습니까?
등기하고 있습니까? 등기 열심히 들으세요. 등기를 잘 들으면 물권이 편해지고 물권을 잘 들으면 등기가 편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등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까? 좀 쉬어야 됩니까? 좀 쉬어야 되거든요. 좀 쉬어야 돼. 자, 좀 쉬었다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합시다. 자, 깨끗하게 탁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